30년 전 7살 딸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한 말. 넌 내 딸이야. 당연히 나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 병실의 하얀 형광등이 차갑게 내려앉은 오후 3시, 30년 만에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그는 여전히 오만했고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영은 병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간병인이 급하게 연락했을 때부터 예감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나는 3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38세가 된 지금도 소영의 마음속에는 7살 때 버림받은 그 아이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소영아, 여기 와서 앉아봐.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 김철수는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목소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7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 앞에서만은 여전히 작아지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미워하고 미워하면서도 어딘가 기대하게 되는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 앞에서 이렇게 위축될까? 나를 버린 사람인데. 내가 내 딸인 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재산 관리를 내가 해야 한다. 통장도 넘겨줄 테니까 병원비랑 생활비 관리를 제대로 해라. 이 사람 정말 미쳤구나.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소영의 머릿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7살이었던 자신에게 이제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아라고 말하며 집을 나간 그 사람이 지금 와서 딸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생생한 사연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소영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퇴원하면 너희 집에서 같이 살아야겠다. 혼자 살기엔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불편하니까 며느리한테 미리 말해둬라. 정말 뻔뻔하구나. 세상에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나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린 사람이 지금 와서 당연하다는 듯이. 소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밤들, 아버지를 기다리며 문 앞에 앉아 있던 시간들, 친구들이 너희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어볼 때마다 느꼈던 수치심, 어머니가 밤마다 우는 소리. 그때의 나는 뭘 잘못했을까? 7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가 떠났을까? 왜 대답이 없냐? 내 말이 틀렸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말에 즉시 순응하지 않는 딸이 불만스러웠나 봅니다.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그의 독선적 성격이었습니다. 소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병실 한쪽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나기 전 가족이 함께 찍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 부분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지워버린 것처럼. 그래, 그때도 이랬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와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기만 했어.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소영의 가슴 속에서 3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분노가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30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영의 차가운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나에게서 도망갔으면서 이제 와서 딸로서의 의무를 요구하다니. 세상에 이런 부모가 있을까? 소영은 마음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작은 기대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진심 어린 사과라도 한다면.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날 것이었습니다. 소영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앞에만 서면 여전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1985년 겨울, 소영이 7살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해는 유독 추웠고 집안 분위기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 밤 싸웠고 소영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무서운 목소리로 싸우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엄마 아빠가 화난 걸까? 7살 소영의 마음속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갈등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어. 그날 밤 아버지가 큰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소영은 잠이 깬 채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닫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7살 소영과 눈이 마주쳤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빠가 나를 보고도 그냥 가버렸어. 정말 나를 버리고 간 거야.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어린 소영은 그날 밤 처음으로 버림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소영은 매일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현관문을 확인했고 아버지의 구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 실망하면서도 내일은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는 소영, 빈 신발장을 바라보는 소영,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소영. 소영은 그때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툰 글씨로 맞춤법도 틀리면서 아빠, 소영이가 말 안 들어서 화났어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엄마가 아파서 울어요. 빨리 집에 와주세요. 소영이가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편지의 내용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편지에는 7살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편지는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영은 그 편지를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편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소영은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위로한다며 하는 말들을 우연히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이제 젊은 여자랑 새 살림 차렸다면서? 애는 생각도 안 하고.
아이고, 그 어린 것이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는지 몰라. 어떻게 친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그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잠시 떠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운 삶에는 나와 엄마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을. 소영은 그날부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묻어두었습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상처였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예쁘고 착했다면 아빠가 떠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은 소영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것에 대한 수치심,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느꼈던 부끄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뿌리 깊은 자괴감이 소영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떠난 후 홀로 소영을 키우느라 몸과 마음이 모두 망가져갔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소영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떠났다는 죄책감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지금 차 안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7살 소영이 흘려야 했지만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처를 만든 당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소영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것이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왜 다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침대 주변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와 2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아, 드디어 새 가족을 만나는구나. 소영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버리고 간 가정을 대신해서 새롭게 만든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이 철수 씨 큰딸이구나. 나는 현재 부인인 박미숙이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 준호야. 박미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소영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할지도 모르는 침입자를 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느껴지는 적대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반가운 가족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경쟁자였구나. 소영은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만나고 보니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갑고 건조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소영이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을 때 박미숙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소영 씨, 우리가 먼저 와서 아버지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앞으로 누가 모실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뭐가 중요한 이야기야? 재산 이야기겠지. 30년 동안 함께 살았으면서 지금까지 정하지 못했을 리 없는데. 소영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박미숙의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효도할 사람이 모셔야죠.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모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믿어요? 준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을 향한 적대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온 대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이 경쟁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이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 30년 전에도 그랬지.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소영아, 내가 내 딸인 건 맞지만 30년 동안 나를 찾지도 않았잖아. 준호는 나랑 계속 함께 살면서 효도했고, 아버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의 가슴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찾지 않았다고? 나를 버리고 간 건 당신인데 7살 아이한테 뭘 어떻게 찾아오라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친딸이에요. 법적으로도 상속 순위가 다르고요. 소영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30년 동안 효도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와서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아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둘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소영을 몰아붙였습니다. 사전에 계획된 듯한 완벽한 협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를 다 해왔구나. 나를 몰아내기 위한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았어. 소영은 자신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지 않은 게 죄라면 아버지가 30년 동안 나를 버린 건 뭐야? 더 큰 죄 아니야? 아버지가 제대로 효도받으려면 정성껏 모실 사람을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재산도 물려주시는 게 맞죠. 안 그러면 나중에 말썽만 생겨요. 박미숙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산 상속을 효도와 연결시켜 소영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소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들의 위선적인 태도가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결국 관심사는 재산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구나. 아버지도 그걸 알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하지만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하게 굴면서 오히려 이 갈등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만 하네. 3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돌아온 소영은 남편 재민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재민은 조용히 들었지만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잖아.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지 않을까? 재민의 조심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소영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사회적 통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마저도 완전히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는구나.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다음 날부터 소영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제사 때 만난 친척들이 연달아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소영아, 삼촌인데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면서? 그래도 친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우리 김가의 체면도 생각해야지. 삼촌 김철호의 목소리에는 비난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가의 체면? 아버지가 우리를 버릴 때는 김가의 체면을 생각했나?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할 때는? 삼촌, 상황이 복잡해서 그래요. 소영이 대답했지만 삼촌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자식이 부모 모시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그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김소영은 친아버지도 외면하는 불효녀라고 할 거야. 불효녀라. 나를 버린 사람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내가 불효녀가 되는 거야? 고모 김정숙도 가세했습니다. 소영아, 고모 말 좀 들어봐. 아무리 옛날에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 아버지가 아프잖니? 원망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아버지부터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잖아. 새 가족들이 다 차지하면 너는 뭐가 남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결국 친척들도 마찬가지구나. 내 마음이나 상처는 관심 없고 체면과 재산만 신경 쓰고 있어. 친척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효도는 자식의 의무이고 재산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 따위는 이제 덮고 넘어가야 할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소영은 하루 종일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모두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혈육을 끊을 수는 없지. 효도는 자식의 도리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녁 무렵 소영은 혼자 집 앞 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7살 때의 상처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인이 된 지금 좀 더 관대하게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해? 나를 버린 사람에게 왜 내가 효도해야 해? 3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사람이 왜 지금 와서 딸 노릇을 요구해?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누가 보상해줘? 누가 책임져줘? 나는 지금 혼란스럽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고 있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과연 어느 쪽이 옳은 걸까? 소영은 자신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사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감정적으로는 혹시 자신이 냉정한 사람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효도. 정말 자식의 무조건적인 의무인 걸까?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을 준 만큼 돌려받는 상호적인 관계인 걸까? 버림받은 자식에게도 효도의 의무가 있는 걸까? 그 순간 소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친척이었습니다. 소영아, 육촌 누나인데 사람들이 다 내 이야기하고 있어. 아버지를 외면한다고. 우리 가족들 체면이 말이 아니야. 또 체면 이야기였습니다. 소영의 개인적인 상처와 감정은 아무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가문의 체면만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아. 모두들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나를 판단하고 있어. 결국 나는 혼자구나.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30년 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야. 소영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미숙이 준 주소를 보고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지만 나름대로 정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집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박미숙은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소영이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우리도 바쁘고 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박미숙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다.
내가 경쟁자가 아니라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소영은 아버지의 서재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들과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는 순간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소영이 쓴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7살 때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아빠, 소영이가 말 안 들어서 화났어요?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엄마가 아파서 울어요. 빨리 집에 와주세요. 소영이가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나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는데.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에게 전달되었을까요? 편지 뒷면에는 다른 사람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쓴 편지. 미숙이가 가져다 줬다. 미숙이? 박미숙이? 어떻게? 소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미숙이 어떻게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갔을까요? 그리고 왜 30년이 지날 때까지 아버지는 이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습니다. 차용증, 도박 관련 서류, 그리고 법원에서 온 독촉장들이었습니다. 차용 금액 5천만 원. 변제기일 1987년 3월 30일. 카지노 출입 금지 처분 통지서. 사기죄 혐의 경찰서 출두 요구서. 소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도박과 범죄로 인한 도주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 그게 아니었구나. 아버지는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도망친 거였어. 우리를 버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박미숙과의 관계였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박미숙은 아버지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아버지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미숙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감옥에 갔을 거야. 조건대로 결혼해주고 소영이랑은 연락 끊을게.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날짜는 1985년 12월. 아버지가 집을 떠난 바로 그달이었습니다. 연락을 끊는 게 조건이었어? 나를 버리는 게 박미숙과의 거래 조건이었다고? 소영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새로운 여자를 만나 집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도망치기 위해 가족을 거래 대상으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게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거래의 대상이었어. 아버지의 새 삶을 위해 버려져야 하는 짐이었던 거야. 마지막 서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박미숙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철수 치매 초기 진단. 재산 정리 서둘러야 함. 소영이 나타나면 상속 포기 각서받을 것. 병원비 핑계로 통장 관리권 확보. 준호는 빚 상속 피하도록 조치. 이 사람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였어? 그리고 아버지 치매라고? 3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람들도 결국 아버지를 이용하고 있었구나. 진짜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였던 거야. 소영은 모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30년에 걸친 거대한 거짓과 조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발견한 서류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했습니다. 30년 동안 의문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도박 중독, 범죄 행위, 그리고 박미숙과의 거래까지 결국 나는 거래의 대상이었던 거야. 아버지의 새 삶을 위해 버려져야 하는 짐이었던 거지. 하지만 더 큰 분노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30년 후에 나타나서 당연하다는 듯이 효도를 강요하고 재산 관리를 맡기려 하는 뻔뻔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을 거야. 30년 동안 상처받은 그 아이는 오늘로 끝이야. 소영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 재민도 함께였습니다. 재민은 어젯밤 소영의 이야기를 듣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오라.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돼. 병실에는 박미숙과 준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영을 보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소영 씨 오셨네요. 어제 집에 다녀갔다면서요? 정리는 잘 됐어요? 박미숙이 탐정하듯 물었습니다. 혹시 소영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은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70세의 노인이 된 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위압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 30년 동안 나를 지배했던 그 권위가 사라졌구나.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소영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찾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미숙과 준호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보는 딸의 거부였습니다. 소영 씨,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미숙도 당황했습니다. 상속 포기는 반가웠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소영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차용증과 도박 관련 서류들을 하나씩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요? 박미숙과 아버지 사이의 거래 조건이 적힌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미숙은 눈을 크게 뜨며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진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새로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도박빚과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효도와 상속은 그냥 핑계고 실제로는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의 계산된 연극이었던 거죠. 준호가 발끈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가족들 모독하고. 모독이요? 사실을 말하는 게 모독인가요? 소영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자책하면서 살았죠. 이제야 말할 수 있구나. 3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이기적인 선택의 피해자였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영아,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갑자기 딸 찾고 재산 관리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기를 포기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이제 남남이에요. 병실안이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만에 들어본 딸의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졌구나. 30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그 무게에서 벗어났어. 소영의 선언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박미숙과 준호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상속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미숙 씨,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소영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를 어떻게 가져갔나요? 박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서랍에서 제 편지를 찾았어요. 뒷면에 미숙이가 가져다 줬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소영은 그 편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박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당신은 이미 아버지와 거래를 한 상태였죠?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는 대신 저와 연락을 끊는 조건으로. 그런데 7살짜리 아이가 쓴 편지가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됐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가로채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게 사실이야? 박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새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새로 시작이요? 7살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마음까지 차단하면서요? 결국 내 편지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구나. 7살 아이의 마지막 희망마저 차단당했던 거야. 소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걸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잖아요. 소영은 박미숙의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준호도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아버지 치매라고?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는데? 준호야, 그건. 박미숙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 30년 전에 당신이 진 도박 빚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5천만 원이었어요. 1985년 기준으로는 엄청난 돈이었죠. 그리고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어요. 사기죄로 경찰서 출두 요구도 받았더라고요. 결국 범죄자가 되기 싫어서 도망친 거죠.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모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실제로는 빚이 더 많다면서요? 소영은 최근에 대출 관련 서류들도 꺼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대출받은 것도 있고 생활비 때문에 받은 것도 있어요. 상속받을 재산은 없어요. 오히려 빚만 남을 거예요.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30년 동안 재산도 없는 사람 모신 거야? 병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0년에 걸친 거대한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니까 모든 게 뒤바뀌는구나. 30년 동안 진짜 가족 행세를 했던 사람들도 결국 이해관계였어. 소영은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해보세요. 정말로 저에게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올린 거짓의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진짜로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어요. 법적인 관계는 어쩔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소영이 일어서자 재민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씨, 준호 씨, 빚까지 물려받을 각오하세요. 진짜 효도는 지금부터예요. 소영은 병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속인 대가를 치르세요. 소영이 병실을 나선 후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소영이 공개한 서류들이 지역 언론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지역 언론사 기자가 소영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가족 갈등을 넘어선 사회적 이슈로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도박빚 때문에 7살 딸 버린 아버지, 임종 앞두고 효도 강요, 상속 포기한 딸 BS 재산 노린 새 가족, 진짜 효도는 무엇인가 기사에는 소영이 제공한 증거 서류들과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렸습니다. 효도는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방적인 의무가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면 자식에게 효도를 강요할 도덕적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드디어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기사가 나간 후 여론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기존의 효도 관념을 중시하는 사람들과 소영의 선택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하지만 놀랍게도 소영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자랐는데 죽을 때 되어서 찾아와요. 30년 동안 뭐 했는데 이제 와서 효도받겠다고? 이런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게 진짜 효도인가요? 소영 씨 잘했어요. 저도 용기 얻었어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세상에는 나와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한편 병원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박미숙과 준호가 아버지의 치료비 부담을 놓고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재산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빚까지 물려받을 거야? 준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도 결국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박미숙도 당황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빚까지 떠안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결국 그들도 아버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김철수는 병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에 친딸을 버렸고 지금은 새 가족마저 떠나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도 혼자가 되었구나. 30년 전에 우리를 버렸듯이 이제는 자신이 버림받는 거야.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무엇을 잘못해왔는지를. 소영은 그런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어린 시절 사진들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찢어버린 그 가족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30년 동안 소영은 그 찢어진 사진을 간직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와서 사진을 다시 붙여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영은 그 사진을 가스레인지 불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진이 타면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과 작별이야. 사진이 타들어가면서 내 마음속의 상처도 함께 사라져가는 것 같았다. 30년 동안 나를 올감했던 그 무거운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기분이었다. 사진이 완전히 타버리자 소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
사랑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불효녀라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제 소영은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미숙과 준호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빚만 남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영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조용히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은 채로 그냥 이제는 끝난 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예요. 이제 제 삶을 살겠어요. 누구의 딸이 아닌 김소영 그 자체로요. 소영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올감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나 빚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선 소영 자신의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야말로 그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았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6개월 후 소영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영이 상담받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소영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딸이 아닌 김소영 그 자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0년의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